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양가적 혹은 저항적인 애착, 지난주에는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 중에서 불안정애착에는 회피적인 애착, 저항적인 애착, 양가적인 애착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지난주 말에는 우리가 학령전기의 애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았는데, 오늘도 역시 학령전기에 일어나는 그런 애착 종류 중에서 양가적 또는 저항적인 애착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적 또는 저항적인 애착, 이것은 부모님의 행동에 따라서 아이들의 기분이 바뀌기 때문에 이 양가적인 애착이나 저항적인 애착을 가진 이러한 아이들은 부모님의 행동에 따라서 아이들의 기분이 바뀌기 때문에 아이는 자신의 기분에 대한 책임이 부모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결과적으로 강압적인 이러한 아이는 자신의 문제를 전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극단적인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은 막 복수한다고 위협을 하고, 또 공격적이다가 가짜로 아주 무기력한 것 같이, 힘이 없는 것 같이, 무기력한치 않은 이러한 양상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곧 양가적인 애착 형성인 것입니다. 인지 발달이 학령기에 도달하게 되면 부모가 한 것처럼 비논리적인 인지를 사용을 해서 겉으로는 논리가 그럴듯하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감추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박적 돌봄형,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거나, 또 강박적인 이 소능형은 단지 감정을 억제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짓 감정,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감정을 주로 이용을 하고 인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들은 양가적인 감정, 애착 형성을 가진 아이들, 이러한 아이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인지적인 면보다도 감정적인 이러한 면이 더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강박적인 돌봄형과 강박적인 순응형은 감정을 억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짓 감정을 주로 이용을 한다. 부모님한테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님이 내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자기 감정과 아주 다른 그런 감정을 내세워서 부모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케어를 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이거나 무력한치 않은 강압적인 아동은 더욱 이런 애들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인지적인 요소, 이 인지를 자꾸 왜곡시켜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채, 모르면서도 아는 채 왜곡을 시키고 부모가 속임수를 쓴 것처럼 타인을 속이는 것입니다. 가끔 또 복수심에서 비롯된 처벌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해서 거짓 인지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지적인 측면과 감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아이들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애착을 형성하는 데는 애착에 어떤 영향이 애착 형성을 하는 데는 어떤 요인이 있는가? 먼저 영아의 기질입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순한 아이가 있고 또 까다로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순하고 자기 감정 표현을 정직하게 드러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아들을 보게 되면은 이 기질이, 물론 기질이라는 것은 이제 기질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는 선천적인 요소. 선천적인 요소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생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후천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환경적인 요인.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양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기질이 선천적인 기질과 후천적인 기질, 이런 것들이 선천적인 면과 후천적인 면이 곧 기질을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순한 아이로 태어나요. 순한 기질의 아이로 태어나지만은 옆에서 자꾸 아이를 괴롭히고 아이한테 신경질 부리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주고 아이가 잠도 못 자게 하고 하게 되면 아이는 그 순한 아이가 타고날 때는 순한 아이였는데 까다로운 아이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째, 이 영아의 기질입니다. 어떤 템퍼라멘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또 영아와 부모의 특성이 어떠하냐, 아이는 순한데 엄마가 까다로우냐, 엄마는 순한데 아이가 까다로운가, 또 양육의 질은 어떠한가, 아이가 이렇게 요구할 때 영아들은 베이비 사인, 울음이라고 하는 그 베이비 사인을 통해서 아이들은 니들을 충족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나 기저귀가 젖었어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하는 것을 입으로 표현 못하고 하니까 이 베이비 사인을 보냅니다. 울음으로 베이비 사인을 보내는데, 근데 이 양육자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가 왜 이렇게 울지? 얘는 왜 이렇게 자주 짜? 하면서 짜는 아이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아이의 기저귀 대소변으로 인해서 축축한 거 이런 건 아예 생각을 못한다면은 이건 양육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또 아이가 배가 고파요. 근데 아까 이 접목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이에 따라서는 좀 더 빨리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어디 2시간 만에 젖먹는다 하면 2시간 그 안에 배가 고플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2시간 지나도 이 아이가 아직도 배가 든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의 그 니드를 모르고 아이들의 욕구, 아이들의 원하는 요구 이런 것을 모르고 그 부모님이 그냥 양육자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길러 나간다면은 이것은 아이를 전혀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양육의 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처럼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첫째는 이 영아의 기질입니다. 아이의 기질. 그리고 이 영아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아이는 제때제때 이 기저귀를 갈아주기를 원하는데 엄마가 느릿느릿하고 잠자기 바쁘고 하다 보게 되면은 아이의 기저귀를 못 갈아주니까 이게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양육의 질. 어떤 좋은 양육의 질을 가지고 아이들을 길러내느냐, 아니면은 아이들이 니들을 모르고 눈치 없이 길러내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아의 적응성은 안정의 착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활동성은 불안정의 착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영아가 아이들이 이 주변 환경, 또 양육자 또는 부양육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 적응해가는, 그걸 우리는 적응성이라 하는데, 이 적응성은 안정의 착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안아줄 때 마치 그 막대기처럼, 장작개비처럼 아이를 그렇게 포근하게 안지 못하고 딱딱하게 안아주게 되면은 이건 정적으로 아이와 이게 커넥션이 안 되는 거죠. 아이는 좀 편안하게 엄마 그 가슴 속에 엄마 고동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자기 10달 동안 들어왔던 그 소리 듣고 싶은데, 이걸 애를 그냥 멀쩡히 이렇게 안아가지고 장작개비처럼 안고 있다면은 그 아이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영아의 적응성은 안정의 착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안정의 착이냐 불안정의 착이냐 하는 것은 얼마만큼 아이에게 정을 주고 얼마만큼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길러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동성은 불안정의 착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불안정의 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 엄마를 안정기지로 해서 탐색이 주위 환경, 강아지나 꽃이나 책상이나 뭐나 이런 것을 탐색을 하는데, 익스플로링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이 안정 애착을 가진 아이들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성격과 어머니 연령, 사회 경제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어머니의 성격이 어떠하냐? 어머니가 마치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이걸 참 싫어하고, 아이들이 어떤 속에 뭘 요구하는 그 베이비 사인을 보내는데 그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아예 막 싫어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 엄마들이 있다면은 그 성격이 보통 별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엄마냐, 아니면 엄마가 포근한 달콤한, 아이들이 정말 엄마가 안아주게 되면은 그 안에서 안기자마자 잠을 새근새근 자는 그러한 따뜻한 엄마냐, 엄마의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엄마의 연령입니다. 엄마가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기르는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젊은 엄마니까, 아주 젊은 엄마니까 자기 놀기 바빠요. 이러니까 애들한테 그만큼 케어를 못 해주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일찍이 결혼해서 소녀 티가 금방 부산났을 때 애기 엄마가 되게 되면은 아이들을
기르는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착이 영향을 주게 되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라는 것은 뭐 엄마가 어떤 뭐 사회적으로 어떤 뭐 국회의원이나 뭐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엄마가 사회적으로 누구의 엄마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주위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또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엄마냐, 아니면은 누구네 엄마 그러면은 그 엄마 정말 애 키워도 애 놓기 어려울 거야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엄마냐. 또 경제적인 지위도 그래요.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경제적인 지위도 너무 아이한테 이 우유 살 돈이 없어서, 우유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저전 안 나오고 우유 살 돈이 없고 하게 되면 아이는 언제나 이렇게 배고파 배를 고르는 아이가 되죠. 또 시골 같은 경우에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아이들 그저 한 2-3살 되면은 이 아이들 방에 놔두고 어린들은 밖에 나가서 농사 일하고 들어서 보게 되면 애들이 큰 거 작은 거 다 싸놓고 아이가 울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있는 그렇게 아이를 길러내는 그런 사회 경제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아이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니 자신의 양육 과정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엄마가 자랄 때 그 엄마를 낳아준 그 엄마, 그 할머니가 엄마였을 때 아이를 어떻게 길렀느냐. 지금 아이를 기르고 있는 그 엄마가 어렸을 때 어떠한 양육 과정 속에서 성장했느냐 하는 거예요. 아이를 정말 금쪽같이 귀한 아이로 대접받으면서 엄마가 성장했느냐, 아니면 금쪽이 아니라 이건 개똥 같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성장했느냐. 옛날에 보게 되면은 아들이 태어나면은 뭐 아들은 정말 금쪽같이 여기고 또 딸이 태어나게 되면은 참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자, 이렇게 볼 때 그 엄마가, 지금 아이를 양육하는 그 엄마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양육을 받았느냐, 그 양육받은 그대로 자기 2세에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양육 과정이 애착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아가 보내는 신호에 대한 민감성과 반응성이에요. 아이가 베이비 사인을 보낼 때 얼마만큼 민감하고 얼마나 예민하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적극적인 반응, 아이들에게 그만큼 민감하다 하는 것은 아이들 그만큼 사랑한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고 이뻐하고 정말 이것은 내 생명의 분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베이비 사인을 보내게 되면은 당장 가서 아이를 안아주기도 하고 아이의 니드를 이렇게 충족시켜주게 되는 거죠. 애착의 세대간 전입니다. 영아는 자극을 추구할 때는 아버지를 찾게 되고 안정애착 영아의 아버지가 보다 적절하게 반응한다 하는 거예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그렇고 보게 되면은
이 어테이시먼. 어테이시먼은 이것은 트랜스포레이션, 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는 사랑을 아이에게 줄 수 없어요. 내가 흠뻑 사랑을 받고 자란 그런 양육 과정에서 성장한 아버지는 엄마 못지않게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그만큼 그 아이들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그 다음에 양육자가 영아의 기질에 적합한 양육을 하게 되면은 영아가 안정애착을 형성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 까다로운 기준의 영아에게는 애착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아까 기질에는 까다로운 아이, 그 다음에 순한 아이, 크게 나눠서 이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순한 아이들은, 기질적으로 순한 아이들은, 물론 기질적으로 순해도 부모님이 너무 민감하지 못하고, 그 아이를 그냥, 아이들의 그 요구를 제때제때 들이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은 짜고, 그리고 신경적인 아이가 되는데, 더군다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까다로운 아이가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자는 아이를 자리를 조금 옮겨주려고 이렇게 움직이면 애가 눈을 반짝 뜨고 하는 아이들, 까다로운 애들입니다. 그런 까다로운 기질의 영아에게는 이 애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얘는 굉장히 예민하구나, 얘가 참 까다롭네 할 때는 그런 아이에게는 그만큼 사랑을 흠씬 주고, 그런 아이일수록 그 아이들을 안아줄 때 편하게 이렇게 안아주게 되면은 나중에 이러한 아이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그런 그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아기의 인지 발달입니다. 인지라는 것은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지각을 하고, 어떤 건 엄마 젖을 이런 만지게 되면 아이들 손이 닿게 되면 아이들이 여긴 따뜻하고 또 여긴 포근하고 부드럽고 그런 걸 아이들이 느끼잖아요. 감각을 통해서 사물을 지각을 해나가요. 그것이 바로 인지입니다. 또 지각한 정보를 머릿속에다가 이것을 메모를 해요. 엄마 가슴에 손을 대니까 따뜻하고 부드럽고, 또 엄마도 나를 공둥이 톡톡 해주면서 좋아하더라 하는 것을 아이들은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엄마 젖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한쪽 젖을 만지거나 한쪽 젖을 이렇게 주무르는 아이들, 바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세상을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세상살이가 시작되잖아요.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자기하고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어주는 사람, 사회의 첫걸음인 이 양육자, 엄마하고 자기하고의 그 관계, 이것이 엄마가 자기를 포근하게 안아주고 또 엄마를 알고 또 이제 이 후각이 발달돼 가지고 이 엄마가 안아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젖냄새, 내가 좋아하는, 또 엄마가 안아주게 되면 거긴 반드시 나한테 먹을 것이 나와, 이런 것을 아이들은 인지를 하게 되고 그것이 메모리가 되는 거죠. 인지 활동에는 지각이 있습니다.
이 감각을 통해서 지각을 하죠. 아이들은 아직 이런 이제 큰 아이들처럼 그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걸어가서 만져보고 그런 건 안 해요. 아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엄마. 그래서 인지할 때는 지각과 사고와 기억과 학습,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아이들 언어는 아직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옹알이 같은. 그래서 옹알이 한마디 하니까 나한테 이 양육자가 웃음을 준다. 그리고 까꿍 해준다. 그리고 옹알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하면서 공둥이를 톡톡 해준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공둥이를 이렇게 서다듬어주고 톡톡 해주는 거, 그게 사랑받는 것으로 그는 이 머릿속에 이렇게 메모를 해버려요. 첫째, 지각 발달입니다. 지각은 perception인데,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이러한 자극을 해석을 해요. 여기 만지니까 이 옷을 만졌을 때보다 엄마 속에 있는 가슴을 만지니까 더 부드럽고 따뜻하구나. 또 옷을 만지니까 이건 안에보다 이게 따뜻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 자꾸 이 옷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옷 속에 엄마 가슴으로 이 고사리 같은 손이 들어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을 스스로 해석을 해요. 여기 닿으면은 따뜻하고 이 옷에 닿으면은 이게 차가워. 해석을 하고 조직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지각입니다. 영아의 지각 반응 측정법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 감각을 통해서 지각을 한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먼저 선호도 측정법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한테 이 차가운 쇠붙이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게 되면은, 쇠붙이를 쥐어준, 근데 쇠붙이 안에는 그 소리가 나는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한테 이 쇠붙이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된, 이 플라스틱도 헝겊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감겨져 있는 그러한 것을 들려줬을 때 아이의 그 얼굴에 나타나는 반응, 이런 것을 보고 측정을 하는데, 쇠붙이는 딱 잡으니까 차갑거든요. 아이들이 찬 걸 느껴요. 그러나 꽃 같은 딸랑이지만은 소리는 비슷하게 나지만은 헝겊으로 쌓여있는 이것을 만지니까 이건 차갑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쥐고 있는 시간이 늘고, 그리고 또 이 찬 걸 주게 되면 나중에 이 진지를 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지각 반응의 측정법입니다. 이건 이제 영국한 사람이 그 펜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1963년 그 펜츠의 논문에 발표한 건데, 영아에게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자극을 제시한 후에 각 자극에 대한 응시 시간을 측정을 해서 보다 더 오랫동안 응시한 자극을 영아가 선호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걸 더 오래 쥐고 있고 또 그걸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 쇠로 되어 있는 차가운 것은 쥐니까 보고 싶지도 않고 쥐고 싶지도 않으니까 놔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습관화의 연구입니다. 영아에게 단순한 형태의 학습으로 같은 자극을 여러 번 반복 제시했을 때 영아가 더 이상 그 자극의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자극에 습관화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처럼
석관화 연구에 있고, 그 다음에 뇌파 측정법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영아의 뇌파를 측정을 하는데, 뇌파 측정기를 이용해서 영아의 머리에 자극을 이렇게 부착을 했을 때 시각적 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 어떤 것을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했을 때 그때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뇌 속에 일어나는 그 반응을 이렇게 연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기 반응, 빨기 반사라 그러는데, 이 빨기 반사, 이거는 이제 이 빨기 속도나 강도를 기록할 수 있는 고무젖꼭지의 이 전선을 연결해서 영아가 이 젖꼭지를 빠는 속도와 세기를 살펴봄으로써 자극 변별 방법을 이제 알아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선 이 젖꼭지에 전류 흐르게 하고 그거 아니라도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단 걸 좋아합니다. 단 거 싫어하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엄마들은 왜 유두가 크잖아요. 하니까 애들 입은 작고 유두는 크고 하니까 이걸 빨기가 어려워하는, 또 어떤 엄마들은 보게 되면 유두가 함몰되어 있어요.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젖은 주고 싶은데 젖꼭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이가 빨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메디컬 닥터들이 어떤 흡입기를 가지고 이렇게 뽑아 밖으로 돌출되도록 그렇게 하기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제가 어린 애들 이제 키우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옛날에 내가 그런 조언을 한번 준 일이 있어요. 아이들이 젖을 빨고 싶은데 이 젖이 함몰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젖꼭지에 꿀을 발라보세요. 꿀을 발랐어요. 했더니 이 아이가 이건 결사적으로 젖꼭지를 빠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젖꼭지를 빨아가지고 결국에는 이 함몰되어 있던 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아이가 그렇게 하더랍니다. 이거 이제 빨기 반사예요. 그 다음에 시각입니다. 가장 늦게 발달되는 것이 시각인데, 이것이 가장 늦게 발달하지만은 정보의 80%를 아이들은 시각을 통해서, 보는 시각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게 되는 거죠. 시각 조절 회로의 미성숙으로, 눈에 있는 그 조리개, 그 조리개를 말하는데, 이 시각 조절 회로에 이것이 발달이 덜 돼가지고 시력이 매우 약한 편으로 첫돌 무렵에 정상 시력의 근접을, 거의가 첫돌 될 때 이 정상 시력으로 돌아옵니다. 그 전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정상적인 그런 시력을 못 가져요. 그래서 생후 14주쯤 되게 되면은 이제 그 초점을, 뭔가에 대한 이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한 곳을 응시할 때 그러니까 엄마들이 앞에 이렇게 움직이는 장난감 해놓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것을 유심히 쳐다봐요. 이때가 언제인가? 4개월이 되었을 때, 아니면 또 석 달 반쯤 이렇게 되면 벌써 이 눈 조리개가 이렇게 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출생 당시에 색 지각이 있어서 녹색과 적색을 구별한다. 3개월경에는 삼원색을 구별해서 따뜻한 색, 원색을 선호한다. 그러세요. 이제 이건 학자들이 연구하고 직접 리서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생후
4, 5개월 경에는 비슷한 계열의 색을 구별한다. 빨간색과 이 주황색 이것을 분별하고 초록색과 그 다음에 파란색을 분별하고 흰색과 노란색 이것을 이제 분별할 때가 바로 이 4, 5개월 되었을 때 이때 구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